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폭설 속에서 아이를 업고 온 그 여자를 나는 집에 들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내민 담요 한 장이 7년 뒤 내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7년 뒤 검은 세단 석대가 우리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캐서린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았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장 약한 누군가가 섰을 때 드러난다고요. 저는 예전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설명하는 한 문장이라는 거요. 제 이름은 한정숙이고 그해 겨울에 42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산자락, 진부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길가에 붙은 작은 백반집을 혼자 꾸리고 있었죠. 식당 이름은 눈꽃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36이던 해에 간암으로 먼저 떠났고 보험금은 빚을 갚는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낡은 단층집과 그 집에 딸린 식당 한 칸, 그리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육수를 내리는 제 두 손뿐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엔 속초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품질 검수를 했어요. 생선의 신선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어디가 상했는지, 어디까지가 쓸 수 있는 것인지 한눈에 가려내는 일이었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겉이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한 것이 있고 겉이 못나 보여도 속은 단단한 것이 있다는 거요. 사람을 보는 제 눈도 거기서 길러졌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날은 12월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해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린 밤이었어요.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눈은 저녁이 되자 손바닥만 한 한방눈으로 변했고 진부에서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길은 일찌감치 통제됐습니다. 그런 날엔 손님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국냄비를 닫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식당 불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손등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작고 다급한 소리. 문을 여니 찬 바람과 눈가루가 와락 밀려들었고 그 눈보라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이나 됐을까? 얇은 코트 하나에 운동화를 신고 등에는 포대기로 아이를 둘러엎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엔 눈이 하얗게 얹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는 2살이나 됐을까? 추위에 지쳐 칭얼대지도 못하고 그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려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버스가 끊겼고 차도 다 통제됐다고 해서요. 모텔에 갔는데 반값이 돈이 모자라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마룻바닥이라도 괜찮아요. 아이만 좀 녹이게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업힌 아이의 새파란 발끝을 봤어요. 양말 한 짝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검수원으로 살았던 그 오랜 버릇으로 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얼른. 얼겠네. 그 한마디가 7년 뒤를 바꿀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유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하준이. 저는 식당 안쪽, 제가 사는 단칸방으로 둘을 들였습니다. 보일러를 한껏 올리고 아이의 언발을 제 손으로 감싸 비볐어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남편이 쓰던 두꺼운 양말을 신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침에 쓰려던 쌀을 안치고 북엇국을 끓였어요. 술국으로 끓이려던 거였지만 그날은 콩나물을 넣고 맑게 끓였습니다. 아이가 먹어야 하니까요. 유진 씨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사람처럼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 입에 먼저 한술 한술 떠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캐묻는 건 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더 먹으라고, 천천히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유진 씨는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정확히는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시댁의 반대가 심했고 남편은 끝내 자기 부모 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 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요. 가진 거라곤 통장에 남은 몇만 원과 등의 업은 아이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무작정 강원도로 온 건 예전에 친정어머니와 함께 왔던 평창의 어느 펜션이 기억나서였대요. 그곳에 가면 무슨 수가 생길 것 같았다고. 그런데 폭설에 길이 막혔던 겁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자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쳐 있었지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길 뚫릴 때까지 여기 있어요. 어차피 나 혼자 쓰는 방이고 일손도 부족하던 참이니까. 밥값은 일로 갚으면 돼요.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혼자였고 정말로 일손이 부족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제 신에게 말했습니다. 길은 사흘 만에 뚫렸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사흘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손이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금방 배웠어요.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나르고 새벽이면 저와 함께 일어나 육수 냄비 앞에 섰습니다. 하준이는 식당 한쪽 구석, 제가 깔아준 이불 위에서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랐습니다. 손님들은 그 아이를 예뻐했어요. 어느새 눈꽃 식당엔 손님이 늘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꾸리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유진 씨의 환한 인사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유진 씨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배운 그것이요. 유진아, 생선은 눈을 봐야 해. 눈이 맑으면 속이 싱싱한 거고 눈이 흐리면 아무리 비싸도 상한 거야. 사람도 똑같아. 흔들리지 마. 내 눈만 맑으면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싱싱한 거야. 유진 씨는 그 말을 받아 적기라도 하듯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제게 유진이와 하준이는 폭설이 데려다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유진 씨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고. 사실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다 포기했었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공부해. 식당은 내가 봐. 너는 내 머리에 들어가는 거 하나라도 더 채워. 유진 씨는 낮엔 식당 일을 하고 밤엔 공부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그 다음 해엔 전문대 사회복지과에 합격했어요. 학비가 부담이었지만 저는 식당 단골들에게 받아 둔갯돈을 헐었습니다. 이건 빚 아니야. 그냥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거야. 유진 씨는 또 울었어요. 그 애는 기쁠 때도 고마울 때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이어지진 않더군요. 유진 씨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봄 식당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유진 씨의 전 남편 강태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그의 어머니라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집안은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건설업체를 하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4년 전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는 이유로 유진 씨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왔는지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보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흐린 눈이었어요. 속이 상한 생선의 눈. 그는 다정한 척했지만 그 다정함 아래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태호의 집안엔 그 사이 큰 변고가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장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생전에 알게 모르게 손주인 하준이의 존재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아내와 아들의 처사를 못마땅해 했던 모양이에요.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친손주인 하준이에게 직접 상속한다고. 단, 하준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권은 하준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즉 서유진에게 위임한다고요. 그 금액이 무려 70억 원이었습니다. 강태호와 그의 어머니가 식당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준이를 그리고 그 70억의 관리권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잘 지내보자고, 가족은 가족이지 않냐고 강태호는 유진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준이를 끌어안으며 우리 강아지 어쩌고 하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손주를요. 저는 그 모습을 부엌 안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애는 마음이 약했으니까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내미는데 그 앞에서 단호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애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고 오래 잊고 있던 제 검수원 시절의 눈으로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요. 저는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왜 변호사 없이 왔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저는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흔들리지 마. 저 사람들 눈. 봤지? 막디. 안 막잖아.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들이 70억이 생기니까 나타났어. 저들이 원하는 건 너도 하준이도 아니야.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 감정으로 받지 말고 똑바로 따져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단단하게요. 저는 평생 감정으로 일을 그르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장에서도 그랬어요. 아무리 거래처 사장이 닥달해도 상한 생선은 상한 생선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읍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선영 변호사라는 단단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오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유언장은 명확합니다. 재산의 주인은 손주분이고 관리권은 실제 양육자에게 있어요. 서유진 씨가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워온 기록, 그러니까 어린이집 등록부터 병원 진료 기록, 식당에서 함께 생활한 정황까지 이 모든 게 양육의 증거입니다. 차분히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저쪽이 서두르는 이유요? 간단해요. 시간이 갈수록 서유진 씨의 양육 사실이 더 단단해지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쓰던 검수 노트처럼 두꺼운 공책 한 권을 새로 샀어요. 유진이가 하준이를 키워온 4년의 흔적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예방접종 수첩, 어린이집 알림장, 명절마다 찍은 사진, 단골 손님들이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날들을요. 강태호 측에서 보낸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도 빠짐없이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걸 기록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 강태호의 어머니가 식당으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비싼 한우 세트와 손편지 한 장이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하준이에겐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니?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사진을 찍어 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우 세트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돌려보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손대지도 말고 돌려보내지도 말고 날짜만 적어도 이것도 기록이야. 강태호 측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엔 다정하던 연락이 나중엔 압박으로 변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을 넘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협박이 통할 거라 믿는 사람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우리에겐 4년의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는 유진 씨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그 애가 흔들릴 때마다 말했어요. 유진아, 저 사람들은 내가 내 가치를 모를 거라고 믿고 있어. 내가 겁먹을 거라고, 외로울 거라고 계산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자.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내 가치를 안다고. 저는 유진 씨 곁에 단단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박 변호사, 그리고 식당 단골 중 한 분이었던 김 면장님, 동네 어르신들, 하준이를 4년간 봐온 어린이집 원장님. 그분들 모두가 유진 씨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론 어려운 일도 여럿이 떠받치면 무너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제가 공장에서 배운 또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약한 판자 한 장은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장을 겹쳐붙이면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요.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측이 내세운 주장은 하나하나 무너졌어요. 그들이 친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4년간의 부재를 입증하는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주장하면 우리는 하준이가 눈꽃 식당에서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사진과 증언을 내밀었습니다. 판사는 결국 손주의 재산관리권이 서유진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육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강태호 측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강태호는 법정 복도에서 유진 씨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제가 가르친 그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을 봤어요. 흐려요. 그러니 더는 할 말 없어요. 그러곤 하준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 폭설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떨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강태호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들어오는 소식으로 알게 됐을 뿐이에요. 멀리 떠나온 동네의 날씨 소식을 우연히 듣는 것처럼요. 강태호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집안의 건설업체가 크게 휘청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분과의 사이도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줬던 돈은 결국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세상엔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뿌린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눈꽃 식당은 예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옆 칸을 터서 자리를 늘렸고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당 일을 도우면서 동네의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폭설의 밤에 자기가 받았던 것을 이제는 남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준이는 어느새 9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식당 벽엔 그 애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하준이 명의의 그 재산은 박 변호사가 지금도 깔끔하게 관리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돈에 손대지 않습니다. 하준이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쓸 날을 위해 그저 묵묵히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검은 세단 석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건 강태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뒤 어느 봄날 우리 식당 앞에 멈춰선 그 차들은 유진이가 사회복지 일을 하며 인연을 맺은 한 어르신의 가족들이 보낸 것이었어요.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다 가신 그 어르신을 유진이가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봐드렸거든요. 그 먼 친척들이 고마움을 전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거창한 것을 들고 온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우리 식당에서 먹고 가고 싶어서요. 그날 우리 식당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오래된 단골들이 한데 어울려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식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창밖엔 봄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7년 전 그 폭설처럼 거세지 않은 가만가만 내려앉는 봄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만약 제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귀찮다고, 무섭다고, 모른 척 불을 껐다면요. 그랬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육수를 내리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 여자와 아이를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와 아이가 텅 빈 제 인생을 거둬준 것이었어요. 담요 한 장을 내민 건 저였지만 그 담요로 따뜻해진 건 결국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준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늘 한 가지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를 거라는 것. 강태호는 유진이의 두려움을 계산했고 그 시어머니는 유진이의 외로움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어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눈보라치던 밤, 식당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 앞에서요.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못 본 척 불을 끄셨을까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디 다른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